구비오, 헤르만 헤세. 나는 느리게 달리는 시골 열차를 탔다. 객차 안은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들로 가득했다. 그렇게 치타디 카스텔로에서 출발하여 저녁 무렵에는 구비오에 도착했다. 여관에 배낭을 내려놓고 커다랗고 황량한 광장을 슬렁슬렁 돌아다니다가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앞을 지나 저녁이 시작되는 시내로 들어섰다. 날은 춥고 비까지 부슬부슬 내렸다. 기묘한 형태의 산악도시 여기저기 뻗어있는 좁다란 골목길 안에는 벌써 밤이 스며들었다. 여행을 하고 있으면 간혹 난데없이 아주 괴상하면서도 아무 쓸데없는 상념에 빠지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바로 그날이 그런 날이었다. 도대체 왜 나는 여행을 떠나왔는가? 도대체 왜 나는 오늘 하필이면 이탈리아에, 그것도 다른 도시가 아닌 구비오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인가?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나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 질문을 파고들면서 어떻게든 답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14일 전에 나는 집을 떠나왔다. 이탈리아를 다시 한번 여행하고 싶었고 다른 민족과 다른 언어가 지배하는 환경을 내 주변에 두고 싶었다. 낯선 도시, 아름다운 건축물, 과거의 예술품들도 보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했을까? 왜 나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글을 쓰면서 지내지 않았던 걸까? 휴식을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휴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없다.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니 내가 휴식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그러면 예술의 정신을 느끼기 위해서? 아마도 이것은 진실에 상당히 근접한 대답일 것이다. 나는 피렌체의 대성당, 아름다운 산미니아토,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과 도나텔로의 조각품을 다시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다. 피렌체를 떠나 여행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고 화려한 광장과 골목들, 높은 탑이 솟은 성들과 도시들을 만났다. 나는 구비오에 대해서 들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가파른 산비탈 위에 우뚝 자리 잡은 동화 속 같은 궁전과 드높은 탑들이 하늘을 찌르며 당당하게 서 있는 대담한 건축의 도시라고 말이다. 그러면 나는 왜 그 말을 따라 이곳으로 온 것일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니며 그렇다고 뭔가를 연구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나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문을 넓히는 일에 부지런 떨고 싶은 생각도 결코 없다. 그래도 어쨌든 내 안에 무언가가 갈증을 느꼈고 욕망에 시달렸기에 그래서 내가 집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이곳 작은 고대 도시에 와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어떤 욕망이었을까? 어떤 다급함이 나를 이리로 이끌었을까? 생각을 서서히 정리해 보았다. 나는 산미니아토를 떠올렸다. 피렌체 대성당의 종탑과 돔형 지붕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그 예술 작품들로 향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것들은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걸까?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한 인간의 고된 작업과 헌신은 무가치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들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각자의 고독 너머에 인류 공통의 바람직하고 귀하고 소중한 보편성이 존재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오랜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수백 명의 예술가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러한 보편성에 가시적인 형체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독한 작업에 몰두했다. 수백 년 전 예술가와 제자들이 삶의 다른 것을 포기한 채 꾸준한 작업으로 이룩해 놓은 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감을 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글을 쓰거나 다른 가능한 일에 생애를 바치면서 겪는 고독과 나약함 또한 전부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다. 물론 그 보편성에 대해서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실제 체험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것을 스스로의 감각을 통해 현재적으로 느껴야 한다. 멀리 사라진 것을 가까이, 아름다운 것을 영원하게 느껴야 한다. 그 느낌은 언제나 행복한 놀라움이다. 미켈란젤로와 프라 안젤리코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예술을 감상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다. 창작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각자가 각자를 위한 각자의 일을 한 것이다. 일부는 생계를 위해서 실증이 나거나 힘들어도 꾹 참고 힘들게 일을 계속했을 것이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창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험을 수천 번이나 겪었다. 기를란다요는 더 많이 웃고 있는 그림을, 미켈란젤로는 훨씬 더 힘찬 건축물과 기념비를 꿈꾸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긴 작품이 전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더 높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 그 점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용기를 얻는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술가이든 아니든 아무리 평범하고 낮은 인간이라 해도 우연과 대결하여 거둔 영원의 승리는 커다란 기쁨이다. 인간적인 것 자체의 가치를 반대하고 의심하는 것들과 꾸준한 대결을 벌이기 위해 우리는 바로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구비오에 있다. 인간이 이룬 위대한 예술품을 보면서 용기와 신념을 얻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사가 더욱더 가팔라지는 골목길을 다 올라 이제 거의 평평한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내 눈앞에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건축물인 중세의 콘솔리 궁전이 나타났다. 생각이 딱 끊겨버렸다. 거대한 테라스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오늘까지도 그날의 놀라운 느낌만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엄청난, 거의 혐오스러울 만큼 무지막지한 이 건축물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뭔가 도저히 믿기 힘든 선동적인 요소가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혹은 영화 세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자는 누구나 이 모두가 분명 석조이며 땅에 단단히 발붙이고 서 있는 건축물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어야만 한다.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마비된 채 나는 그곳을 떠났고 좋게 1시간 동안은 혼미한 기분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도시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끝없이 이어지는 골목과 골목들이 나를 품었다. 골목들은 모두 예외 없이 조용했고 저항적일 만큼 가팔랐으며 길가에는 맨살을 드러낸 석조집들이 늘어섰고 길바닥을 딛는 내 발걸음 소리는 맑게 울렸다. 곳곳에 아주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높은 담장 위에 흙을 가져다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겁먹은 듯이 조그마한 한 뼘 정원이었다. 위쪽으로는 가파른 길이 한없이 이어지고 아래로는 현기증 나는 경사의 계단이 있었다. 바닥에 징을 박은 내 신발은 비에 젖어 매끈매끈한 포도 위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는지 모른다. 이토록 가파른 산비탈에 이토록 힘들게 지어올린 이 도시의 발치에서 겨우 몇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드넓은 초록평원이 편안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웃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다. 게다가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고를 들여 건물과 성벽을 쌓아 만든 이 도시 전체는 그만큼 화려하고 빛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침하면서 뭔가 탐욕스러운 급박감에 의해서 생겨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치고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내가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주문하고 이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이 지역 생산물인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이론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았다. 이 기괴한 도시가 주는 인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무엇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필요가 없는 경탄을 느끼기 위하여 한동안이라도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방관자로 살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추가했다. 하지만 또다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었음을 깨달은 나는 실소를 지어야만 했다. 내 침실은 얼음처럼 추운 데다가 공기는 축축했다. 그러나 침대만은 아주 훌륭했다. 나는 9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성과도 없는 불필요한 생각에 골몰하지 않고 아침부터 길을 나서서 모험하는 기분으로 이 신기한 도시를 둘러보았다. 나는 도시에 가득한 격렬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실제로 느끼면서 걸어다녔다. 과거에 지어진 환상적인 건축물들이 미친 듯한 몸짓으로 수세기 전에 이 도시에서 들끓었겠지만 지금 시대의 주민들에게서는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삶을 연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수많은 장애물과 싸우면서 이 가파른 산비탈에 도시를 건설하고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현기증 나게 높은 탑과 웅장한 궁전 성벽을 쌓아 올렸으며 그보다 더욱 높고 경사가 심한 산 속에 대규모의 수도원과 요새를 세웠던 끈질긴 저항정신은 가히 전설적인 태고의 이야기를 연상시켰다. 도시 구비호는 산비탈과 3분의 1가량의 높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성벽과 최고도에 위치한 성문 바로 뒤편은 깎아지른 듯이 솟아오른 산봉우리였다. 거기서 정상까지의 거리 절반 높이쯤에 반짝거리는 붉은 벽돌로 지은 오래된 교회당이 서 있었고 그보다 한참 더 위에는 요새를 닮은 커다란 수도원 건물이 자리 잡았다. 높이가 약 1000m가량 되는 산이 나를 유혹했다. 중세풍의 도시를 구경하면서 마음의 벅찬 흥분을 얻은 나는 탁 트인 자연으로 나가 펼쳐진 산줄기들을 바라보고 싶었다. 저 위에서 이곳의 산악지형을 직접 내려다본다면 고대 건축가들의 집요하고도 용기 넘치는 개척정신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품었다. 마지막 성문을 통과한 나는 느린 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 아래 드넓게 펼쳐진 초록의 평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크게 커브를 그리면서 산허리를 돌아가는 도로가 수도원까지 잘 닦여 있었는데 어느 구간은 길 한쪽에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이미 말했던 그 붉은 교회당은 상당히 심하게 낡아빠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태세였다. 위협적일 만큼 육중해 보이던 도시는 내 발 아래서 점차 작아졌고 이상하게도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더니 마침내는 산 아래에 겸손한 자세로 깊게 엎드린 양상으로 거의 평지나 다름없어졌다. 무시무시하던 성곽과 탑들도 저 아래편에서 장난감처럼 작고 허약해 보였다. 산 위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쳤다. 길이 끊겼다. 나는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불명확한 보행로를 따라 황무지를 지나고 바위투성이 오르막을 지나 정상을 향했지만 그 길도 나중에는 사라져버렸다. 춥고 고독했다. 머리 위에서는 알프스산처럼 바람이 불었다. 이제 도시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마침내 나는 큰 고개를 넘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나는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맞은편에서 장엄하고 웅장한 산맥이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고 내 바로 앞에는 현기증 나게 까마득한 협곡이 날카롭고 험준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좁고 무시무시한 협곡이었다. 협곡의 양벽은 전체가 가파르고 황량한 붉은색 바위 비탈이었다. 비탈의 중간쯤에 작은 덤불과 풀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곳에 염소 몇 마리가 양치기 소년과 함께 한데 자그맣게 몰려 서 있었다. 마치 압도적인 계곡과 산 가운데서 겁을 집어먹은 듯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자 정상이었다. 정상에는 오직 눈만 쌓여 있었다. 초록색 평원,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 양지 바른 언덕, 궁전과 고대 도시 등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탈리아의 이미지는 모두 사라졌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낯설고 거칠며 황량할 뿐이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집이나 마을은 없었고 비탈에 서 있는 양치기 소년과 저 아래 붉은 협곡 바닥에서 외투와 뾰족한 모자 차림으로 당나귀를 타고 계곡 위쪽 쇠기아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등에 엽총을 맨 사냥꾼을 제외하면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